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 새해 보내드리는 첫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 금요일인 오늘 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하 16도까지 뚝 떨어져서 매서운 세미 탄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한낮에도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당분간 하늘은 맑겠지만 한파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새해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건강 상하는 일 없도록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각 분야의 제도 변화가 예고됐는데요. 올 한 해 새로 정비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고요. 대형 공공 실내 놀이터인 원주 어린이 상상 놀이터 놀비숲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련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1월 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새해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 40여 건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인 관광객업소 인증제도가 시작됩니다. 또 육아기본수당과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확대되고 통합돌봄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혜택이 기존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나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강원도 누리집 도정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 광공업 생산과 대형 소매점 판매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데이터지청이 발표한 2025년 11월 강원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강원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강원 대형 소매점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감소했습니다. 강원 건설 수주액은 7,9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했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올해 KTX 연계 평창 시티투어 관광 상품을 4,1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가한 규모인데요. 재단은 평창역과 진부역을 거점으로 남부 북부 노선을 다변화하면서 관광객이 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해부터 부동산 제도에 여러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일상과 밀접한 제도들이 달라지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원래 원주시 지회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내년이 아니라 올해가 됐는데요. 예. 네. 그렇네요. 2026년, 네. 2026년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방향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출 한도를 많이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과도한 투기 수요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주요하게 추진됐었고, 이는 곧 주택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됐던 것인데요. 네네.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같은 부분이 정책의 주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월세 지원 확대나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실제 거주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강화될 예정이고요. 네. 또한 세금이나 보유 부담 완화, 1주택자 중심의 세제 정비 등으로 시장 참여의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또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려는 방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열 시장을 안정시키되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은 줄이고 공급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해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6년 부동산 제도는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올해부터 집을 사고 팔 때 거래 절차가 좀 까다로워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올해부터는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투명성과 자금 흐름 관리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실거래 신고와 계약 진행 절차가 조금 더 꼼꼼해진다고 보시면 좋고, 그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강화가 되는데요. 예. 첫 번째로 매매 계약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이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같은 상황에서 계약서 원본과 이체 확인증 같은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만,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네. 여기서 거래를 할 때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필요했는데 올해부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자금 계획서 그리고 증빙 제출이 확대가 됩니다. 이 또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허위나 편법 대출 그리고 자금 흐르의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다행히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허위거래나 편법 자금 사용, 투기성 거래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실수요자와 진정한 거래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되긴 했지만 거래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런 서류 준비와 제출 요구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크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들이 매매 계약 관련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의무화가 됐고요. 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범위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자금 계획서, 증빙 제출이 확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이 또 미리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금 조달 계획서가 단순히 이제 형식적인 서류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로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집을 마련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리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네. 첫 번째는 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서류에 그냥 자기 자금이라고만 적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금이나 기존 주택 매각 대금 아니면 부모 증여, 상속 이런 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계획을 더 현실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출 종류나 금융기관, 예상 금액 이런 것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게 되는데요. 전에는 그냥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라고 막연하게 표현을 했을 때도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가능한 대출인지 그리고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지를
미리 금융기관과 상담해 보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제 증여나 뭐 가족 간의 이 자금을 서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건데, 우리가 집을 살 때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증여인지 사용인지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만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괜히 편하게 생각했다가 세무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정리하자면 이제는 집을 살 때 단순하게 그냥 집값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자금 계획을 미리 정리하고, 그리고 또 그걸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보면 시장 거래가 더 투명해지고, 그리고 실수요자는 보호를 받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집을 살 때 집부터 보러 가는 것보다는 내 자금 계획부터 점검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면 내 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대출 계획을 좀 더 현실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뭐 증여나 가족 간의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뭐 내 집 마련할 때 주택담보대출 등등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올해 대출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흐름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올해 들어서 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도 변화가 많은데요. 특히 올해는 대출의 건전성 강화, 그리고 투명한 자금 조달 확인이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따라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이 차등 적용되는 제도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금이 클수록 보증기간에 내는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은 금액의 대출에는 낮은 비용이 적용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조치는 대출을 무조건 많이 받기보다는 내 실수요에 맞는 금액을 계획적으로 빌리는 것이 유리해지는 방향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또한 우리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DSR 아실 텐데요. 요거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출 상환 능력을 더 꼼꼼히 판단하기 위해서 이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 기준이 계속 유지 또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출한도 제한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과 지역에 따라서 LTV라고 하죠. 주택 담보 안정 비율이 낮아지거나 최대 대출 금액 자체가 제한되는 흐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염두에 두실 것은 한마디로 많이 빌리는 것보다 내 상황에 맞게 계획적으로 빌리면서 상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세밀한 자금 계획을 위해서 조건 비교나 전문가 상담이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DSR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거죠. 이 점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또 무주택자나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제도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올해부터는 집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도 생활 안정과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눈여겨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입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자, 특히 월세를 내는 분들에 대한 세금 혜택이 확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각 월세를 낸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등 월세 부담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되고요. 두 번째는 청년 또는 무주택자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월세 지원 확대인데,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이 여태까지는 이제 한시적인 지원이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상시 지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 완화나 보증금 제한 폐지 등으로 더 많은 청년과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편이 되고요. 월 최대 20만 원씩 그리고 최장 24개월까지 지원받는 청년 월세 지원도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공공임대에 관한 건데 공공임대나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해서 무주택자와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그 선호 지역에서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데요. 추가로 또 주택 청약과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곳에서 첫 주택을 구매할 때에는 100% 취득세 감면이 확대 적용되는 등 취득세 감면 확대와 같은 세금 혜택도 지역별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월세를 내는 분들은 세금 감면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그리고 청년이나 무주택자는 월세 지원이 이제는 상시 정례화되고 공급도 늘어서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가 확대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늘어난다라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올해 집을 사거나 전세든 아니면 월세든 계약을 고민하고 계신 시민분들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안전한 거래 절차를 거쳐서 거래를 진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확실한 준비 없이 진행했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적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리고 또 많게는 내 인생의 자산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 당당마켓 같은 그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집을 구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게 좀 편해 보이고 수수료를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봤을 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대출이나 자금 조달, 임대관리까지 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절약일 수 있고요. 예, 지회장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원래 원주시 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대형 실내 놀이터인 원주시 어린이 상상놀이터 놀비숲의 조성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공간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놀비숲이 어떤 공간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놀비숲은 원주시가 조성한 공공 대형 실내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이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혁신도시 미래내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연면적 약 2,000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로 조성됐고 총 13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미끄럼틀이나 놀이기구를 모아둔 공간이 아니라 아동 발달 단계, 안전 기준, 그리고 원주의 지역 정체성까지 함께 고려해 설계됐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네. 치악산과 소금산 출렁다리, 반개리 은행나무 같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지역 자원을 모티브로 한 놀이 구조물이 배치돼 아이들이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원주의 정체성을 체험하는 공간이 되도록 기획됐습니다. 또 실내 전 구역에는 공기, 살균 정화 시스템을 갖춰서
미세먼지와 날씨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연령별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시설 구성도 설명해 주시죠. 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성일 텐데요. 먼저 지상 1층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전용 공간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부드러운 소재 위주의 안전한 놀이 환경이 조성돼 있고요.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 수유실, 가족 화장실까지 함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36개월 이상부터 초등 2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인데요.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을 위한 모험형 놀이시설,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체험 요소들이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토존, 보호자를 위한 휴식 공간, 관리 사무실까지 함께 운영됩니다. 정리하면 영유아는 1층, 36개월 이상 어린이는 지하층, 이렇게 명확히 구분돼 있어서 안정성은 높이고 이용 만족도는 더 키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운영 방식도 궁금한데요. 이용 방법이나 예약, 비용 같은 실질적인 정보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재 놀비숲은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갖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고 이용 시간과 인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홈페이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요. 운영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은 정기 휴관이고 설과 추석 당일에도 쉰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아이 1명당 보호자 1명 동반이 원칙입니다. 놀이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인데요. 즐거운 공간이면서도 공공놀이터란 운영 목적에 맞춰서 안전 규정을 상당히 세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설이 갖는 의미도 짚어봐야겠죠. 원주시가 이 시설에 기대하는 역할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단순히 놀이터 하나 생겼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공간은 원주시의 아동, 가족 정책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으로 야외 활동이 쉽지 않은 날이 많아졌는데요. 그럴수록 안전한 실내 공공놀이시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곧 한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놀비숲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쉼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3분입니다.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원주시가 본격적인 강원 연구개발특구 본부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가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 입지로 지정면 신평농공단지를 앞세우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신평농공단지가 3만여 인구를 보유한 기업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고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 위치로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는 연구와 산업, 계획과 현장을 연결하는 집행형 컨트롤타워와 국비와 지방비 437억 원을 투입,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비즈센터 형태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예, 원주시가 강원연구개발특구 본부 입지에 있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강조하면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예, 원주시는 연구시설과 실증 인프라, 산업단지, 기업 활동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연결되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을 통해 연구, 실증, 상용화의 전 주기 관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구 본부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AI 디지털 기반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 후보지로서 강원자치도의 의료 바이오 분야 연구 임상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춘천, 원주, 강릉을 아우르는 광역 특구 전체를 연결하는 중심축이라는 지리적 적합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구의 확장성도 특구 본부 위치 선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원주는 강원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와 미래 항공기술센터 등 연구 실증 시설이 잇따라 구축되며 특구 영역 확장의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과 연계한 확장 수용성도 강점입니다. 최근 원주시는 정부 AI 대전환 정책에 맞춰 AI 데이터 인프라 확충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 이어서 횡성 소식도 들어보죠. 횡성읍 시가지의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라서 일대의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고요?
네, 횡성군이 최근 횡성읍 읍상리 269-3번지에 새롭게 조성된 횡성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읍 시가지 내 전통시장 인근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지만 이용 고객의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사업시 부족해 완성적인 주차난을 겪어왔는데요. 특히 전통시장의 장날이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져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이에 횡성군은 횡성읍 시가지 내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완화와 전통시장 주변 상권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2023년 사업을 추진해 지난 9월 착공, 이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번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총 사업비 42억 8,500만 원을 들여 4,285제곱미터 부지에 일반형 25명과 확장형 39명, 경차 15명, 장애인 전용 3면, 교통약자 3면, 친환경차 5면 등 총 90면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번 공영주차장 준공이 횡성읍 시가지 내 주차 불편 완화와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완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평창관광문화재단이 운영한 평창 시티투어가 올해 4천여 명의 이용객을 유치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요? 네, 평창 시티투어가 KTX 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올해 4천여 명의 이용객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평창 시티투어는 KTX 평창역과 진부역을 거점으로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평창의 주요 관광 자원을 하루 일정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인데요. 운영 초기부터 수도권 관광객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를 확보하며 지난해 총 4,111명이 이용해 200회 이상 운행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시티투어는 기존 남부권, 북부권 운영 경험을 토대로 평창의 관광 자원을 테마별로 구성한 평창 하루 1코스와 평창 하루 2코스로 운영됐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도원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린 놀비숲의 시범 운영 기간을 내년 3월에서 올해 3월까지로 정정합니다. 1월 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